김경순 교수입니다. 오늘 주제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의 과세 논리와 타당성 검토입니다. 기본소득세는 많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선 과정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기본소득세가 시행이 되려면 기본소득의 그 재원이 되는 그 세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세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유력한 그 대선 후보에 의해서 제시된 세목의 하나가 바로 국토보유세입니다. 이러한 국토보유세를 기본소득의 세원으로서 운영함에 있어서 얼마나 타당하고 적절한가 하는 것은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그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는 그 전제로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다뤄야 하고 우리가 꼼꼼하게 세심하게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그 발표의 의미가 무엇보다도 크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준비해 주시고 이어서 지정 토론해 주실 발표자와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김진원 세무사님이십니다. 김진원 세무사님은 고려대학교에서 박사를 하시고 미국 유시 버클리 로스쿨을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를 취직하셨고요. 현재는 한국세무사회연구이사 그리고 엔트 세무부에 재직을 하고 계십니다. 탄력은 세법학, 사력은 미국 증거법이라고 하는 저서도 거론하신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발표를 맡아주실 김진원 세무사님을 소개합니다. 디자인 출판관을 하셨고 재정계약특별위원회 연구원이시고요. 박 의원님은 현재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과세 논리, 여기서 이 법에 들어간 과세 논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리고 현재 나온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하는 시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낮다고 하죠. 우리보다 더 낮은 국가 중에는 독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는 국토보유세가 말 그대로 보유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유세를 강화해야 하는데 그 이유가 일단은 부동산에 있어서 특히 근로소득을 환수하는 데 가장 최적의 수단이라고 봤습니다. 이게 사실 이 법은 경제학자분들이 설계를 하셨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이론들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유세 강화 없이는 부동산 불평등과 부동산 부기를 절대 막을 수 없다. 그래서 보유세 강화가 가장 적절한 대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보유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를 정치하되 재산의 과세 표준이 과세 대상이 국토보유세는 그 맨 마지막에 보시다시피 토지에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와 중복과세 될 수 있으니까 공제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표현을 헌금이라 썼는데요. 근데 이제 세법을 안 하시다 보니까 이런 표현들을 좀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용도별 과세 철폐인데 재산세처럼 개별 그 토지에 대한 과세 표준을 잡을 때에 개별 토지 가격에 대해서 개별 시집가를 하다 보니까 지금 재산세 같은 경우에 그리고 종부세도 마찬가지고 용도별로 세율이 차등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불합리하고 오히려 토지를 과다소유 억제 기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균등하게 세율을 갖다 내리겠다라는 것이 기본 개념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이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토지가 상승하지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 임야라든지 농지들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로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그 원본에 대한 잠식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럼 왜 국토보유세가 보유세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얘기하는 데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빨간색 그래프에 빨간색이 나타나 있는 부분이 한국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OECD 국가들 중에서 이게 2017년도입니다. 거의 약간 밑에 쪽에 있는데
우리가 너무 낮다가 이제 우리보다 더 낮은 국가 중에는 독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웨덴도 세금 많이 내는 나라인데 보이스의 문제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그 보시면 미국을 좀 자세히 보시면 미국이 지금 1.97%인데요. 다음 그림이랑 좀 비교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은 보이스고요. 여기다가 거래세를 더하게 되면 아까 미국 보셨죠? 미국이 0.97%였는데 1.01%로 거의 올라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취득세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지금 현재 2017년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 OECD 평균에 거의 근접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그래프 자체를 경기연구원에서 만들었는데요. 저도 좀 궁금했던 것이 취득세는 한 번에 하는 건데 보이스는 계속 되는 거고 이걸 어떻게 단순히 합산해가지고 저렇게 계산했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보이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의 그 근거 자료에서 보여지다시피 보이스와 거래세를 합계를 내게 되면 일단은 전 세계 평균값에 올라간다고 볼 수 있고요. 이건 2017년 자료니까 그 이후에 우리가 지금 국토보유세까지 종부세도 그렇고 취득세도 그렇고 세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으면서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 있을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보유세 세율을 갖다가 상승시키면 기존에 많이 부과되고 있는 거래세, 그러니까 취득세도 낮춰질 것인지, 그 다음에 우리 포함 안 된 게 양도소득세라든지 이렇게 이전될 때 내는 세금도 있는데 이 부분도 그럼 좀 깎아서 줄 것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의견은 전혀 없습니다. 좀 사실 다른 나라의 기준치에 비해서는 낮다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사실 정부가 이 보유세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이제 과세 표준이 되는 특히 주택 같은 경우에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90%까지 상승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택별로 11점 나눠서 이렇게 상승시키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우리나라도 과세 표준이 되는 과세비가 올라가니까 실효성이 또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다음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작년에 특히 문제가 많았던 것이 2021년에 이제 공시가격이 19.8% 올랐는데 원래 앞에 보시다시피 3%씩 올리게 했는데 작년에는 3%는 못 올렸어요.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왜냐하면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이 이제 2배로 뛰는 아파트들도 수출했었고 이걸 좀 약간 조절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보유세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나온 OECD 기준을 가지고 단순히 우리가 많이 더 낮다라고 판단하는 게 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재산세 같은 경우도 주택 같은 경우는 그 주택 공시가격이 있습니다만은 건물 같은 경우는 사실상 기준시가에 의해서 하고 있어서 아마 행안부에서는 이쪽 부분들도 좀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민적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 표준이 상당히 상승하고 있어서 실효세율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도 1%에 근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논리가 이제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된다는 건데 불로소득이 뭐냐면 천연적으로 노동으로 인해서 얻지 않는 노동을 통한 소득이 아닌 모든 소득을 불로소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국토보유세를 기본적으로 설계하신 분들은 경제학자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근거 논리를 보면 아담 스미스부터 나오는데요. 아담 스미스라는 분이 이제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이분이 1700년대 살았던 분인데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보면 그 토지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가 가장 좋은 세금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1700년대를 보면 사실 그때의 그 재산에 대한 가치 평가라든지 그때 우리나라 대통법 시행하고 이럴 때니까 그때 과세 기준은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땅을 많이 가는 사람은 세금을 좀 내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 이론들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것이 10만 55 이하까지는
주택수와 상관없이 지금 현재 그 종부세보다 더 적게 낸다는 거죠.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했을 때 종부세보다 세금이 더 적게 나오면 그러면 뭐 10채가 있나 20채가 있으나 50억이 하면은 세금을 덜 내잖아요. 그러면 다주택자의 특기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는 이유가 보유세를 올려야 불로소를 잡을 수 있고 그리고 편한 특기를 하고 싶다 그랬는데 국민들한테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면 기존의 보유세보다 훨씬 더 적은 세금을 내고 돈 더 돌려주니까 저희사항이 없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실 논리에서 모순이 좀 생겨요. 다음으로 조세사항인데 90% 대표를 받는데 이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50억까지 집을 아무리 많이 사도 집값이 50억까지 올라가도 오히려 지금 내는 세금보다 작다 그러면 우리 국민이 몇십만 원 더 받는다고 이걸 가능할 게 아니라 저희 사무실에 결혼해야 될 여유가 있는데요. 집은 못 사는데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집값이 20, 30, 50까지 올라가요. 이게 대지가 안 되면 그거 95.10% 찬성하겠는지에 대해서 이것도 제가 좀 묻고 싶습니다. 돈 준다고 해서 이렇게 찬성하는 게 아니라 집값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건데 너무 많이 올라서 그거를 왜 안 생각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의문입니다. 그리고 그 징수액 같은 것 자체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혜택이 좀 오버쪽을 좀 생각하고 좀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쉽게 지나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효세를 증가시키려고 하게 되면 그런 생각에 가세표나 법정세 부분을 올려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들어가고 그리고 이 정말 불로소득 감소하는 것인지 불로소득이 없는 것도 과세를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그 다음에 주택가격에 안정시킬 수 있다고 자신있게 얘기하는데 정말 그런지 그리고 과연 국민들한테 돈을 좀 돌려주면 국민들이 다 이익은 95.7% 받으니까 95.7%가 다 찬성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러면 나머지 4.3%가 저 많은 세금을 다 부담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공평한지 우리가 그 세금에 대해서 위헌 소송을 할 때 사실 그 가족분들이 소송에 많이 참여했고 또 많이 이겼거든요. 그분들이 가만히 있을 것인지 우리가 평등하다고 해도 법률이 봤을 때 절차적인 부분이나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제를 인정한 우리가 법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이게 합헌으로 될 것인지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소득에서 얘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 법률이 일단 나왔으니까 그 법의 조세 원리가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 좀 이것을 만든 설계하시는 분들이 좀 귀를 좀 기울여 주시고 그다음에 좀 약간 개선이 됐으면 하는 마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공청회 때 이 설계하시는 분이 오셨는데 전혀 반응이 안 됐고 오늘 이제 그 중에 또 다른 한 분을 원래는 섭외를 했었는데 바쁘시다고 못 드신다고 해서 또 이렇게 좋은 얘기를 그분의 얘기를 듣지 못했어서 많은 그 분이 오셨는데 특히 좀 아쉽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반대 의견도 좀 수렴을 하고 또 제 의견도 좀 전달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특이적인 건 전혀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설명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결국 2020년 5월에 제시된 경기도안과 그 다음에 2020년 11월 용인의원 법안을 최종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봄으로 인해서 결국 다음 정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토보유세라는 것의 모습을 딱 갖추게 된다면 법에서 반드시 갖춰야 될 내용에 대한 내용을 짚었다는 점에서 발표를 통해서 의미 있는 논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그 세제가 변화를 할 때 오늘 한국세무포럼 형태를 가지고서 한국세무사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실은 과세 현장에 있는 납세무자와 직접 대면하고 있는
세무 대리인들이 느끼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학자로서 세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결국에 비판하는 입장에서 나아가서 그렇다면 비판자가 아니라 같이 좋은 걸 만들 때 함께 했을 때 공동책임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학자들이 비판할 때는 좋은데 참 그렇게 비판하지 말고 그럼 좋은 거 만들 때 참여를 해라. 그래서 여러 가지 정부 회의에서 참석을 하다 보면 굉장히 공동체를 느끼는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사회 자체가 국토부에서 어떤 입장을 갖는 게 아니고 국토보고서라는 게 도입이 된다면 진짜 과세 현장에 있는 세무사님들이 이런 모습을 가질 때 어떤 문제가 되는지를 같이 논의하는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넘어오면 46페이지입니다. 또 국토보고서라는 게 현재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책 함의를 굉장히 담고 있습니다. 국토보고서라는 용어 자체가요. 다만 이제 보유세라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부동산에 있는 보유세 어떻게 하는 부분은 여야가 됐든 또는 어느 정부가 됐든 우리가 고민할 분이긴 하는데 그래서 공약 제시와 관련해서 보유세 이외에도 취득과 그다음 차오르는 세금 어떻게 할지 이 부분은 계속 저희가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의 논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특정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 잘되고 못되는 말하는 게 아니라 만약 국토보유세라는 이름으로 논의가 되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그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입법안으로 제시가 됐는데 여기서 고쳐야 될 부분을 살펴보아야 되지 않느냐. 자칫잘못하다가 이게 어떤 정치가 함의로 됐으면 우리 세제나 세정의 전문가들이 다음 단계에 나가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세제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논의를 하려고 했는데 어느 편이냐 쪽으로 가다 보면 그 논의 자체가 진척이 안 되는 것을 좀 구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혼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 보유당의 세금은 점차 좀 늘려야 되는 입장입니다. 꼭 필요한 사람만 부동산을 보유를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경우는 결국에 가서 부동산에 보유했다는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결국 내놓을 수 있도록 그 부분이 부동산 세제를 갖자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한계도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느냐. 그럴 때 부동산 보유세 늘리다가 굉장히 비판을 갖거든요. 그런데 저도 우리나라 세제라고 하는 부분이 법률 차원에서 국회를 통해서 통과된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주차헌법 개정을 통해서 87년 전후에서 그게 법이 개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는 자유시장 경제를 원칙으로 하면서 사유재산제를 보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부동산 보유세제 강화 이야기하더라도 사유재산제를 전제로 한다거나 그 다음에 토지 공개념, 토지에라고 하는 게 통상적인 다른 재산과 좀 다르게 공적 개념이 들어가서 단지 취소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결국 헌법적 가치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법률이 개정돼야 된다 또는 제정돼야 한다는 입장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법률 차원의 여러 논의 자체가 헌법적인 그 한계를 넘어서 입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설사법이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단이 적정하거나 그다음 피해 최소 내지는 공익과사의 비교라고 하는 헌법상 비례 원칙이라든가 그다음에 광역의 원칙, 때에 따라서 평등 원칙과처럼 헌법상 위배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률이 적용된다. 그래서 그 박 회장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쟁점들이 미처 이런 걸 놓치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부동산 보유세를 어느 정도 필요 없는 사람의 부담을 지우는 법 개정 자체가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논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토 보유세와 관련해가지고 토지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이제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편이고요. 그 반면에 비해서는 지금의 뭐 주택에 대한 보유세는 특히 종부세를 보게 되면 조금 과다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저는 뭐 종부세는 조금 완화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주택에 대해서. 하지만 그 비주거용 부동산과 관련해가지고 토지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은 좀 강화할 필요는 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국토 보유세 주장과 얘기를 같이 하는데 이제 굳이 이제 국토 보유세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현재 체제에서도 이런 토지에 대한 보유세는 강화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일정 부분 또 국토 보유세 논리와 또 겹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런 제 입장에 대해서 일단 좀 설명을 먼저 드리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국토 보유세와 관련된 논리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하겠습니다. 환수인지 불로소득 차단인지
약간 용어 정의를 좀 도와주실 필요가 있는데 아무튼 제가 알고 있기로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불로소득 차단입니다. 결국 불로소득을 차단한다는 의미는 보유세를 높이게 되면 이게 결국에는 이제 그 가격 상승을 막아주다 보니까 이게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결국 불로소득을 차단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만약 불로소득을 한수하겠다고 하게 되면 사실상 이 과표로서는 부정철하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실상 그런 부동산 가치의 증가분에 대해서 과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될 테고요. 그러면 현재 그 논의는 상당히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집중된 것들이 다 법인들이다 보게 되면 법인들 같은 경우는 정가가 더 쉬운 상태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게 임금을 더 올린다든지 아니면 소비자한테 전가한다든지 주주한테 전가한다든지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건물주 같은 경우에서도 그 임차인한테 전가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결과적으로 국토보유세를 누가 부담하는 거냐? 만약 이제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그러면 이게 과연 형평에 맞는 거냐 이제 또 문제가 다시 이제 되돌아가는 문제가 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게 이 법인들이 조세 부담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떤 행태를 보일 거냐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조금 이제 좀 자세하게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건축물의 어떻게 보면 공급과 관련해가지고는 이것과 관련은 과세를 안 하겠다고 하는 거지 거기서 불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측면. 결국에는 그때의 불로소득은 이것 자체는 바람직한 행동이라고 보다 보니까 불로소득을 안 보겠다라는 측면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